자, 이제 127쪽에 있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요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27쪽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요, 크게 구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자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 두 번째는 지주. 지주는 토지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냐면, 첫 번째는 공사비를 대물 변제하는 방식, 대물 변제형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렇게요. 세 번째는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 위탁형이 있습니다. 위탁 방식. 이렇게 있어요. 사업 위탁형 혹은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지주 공동 사업과 함께 구분해야 될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네 번째는 컨소시엄 방식.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자체 개발 사업은 어떨까요? 자체 개발 사업은요,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모두 다 하는 것.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모두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그리고 자기가 자금도 조달해요. 자기 땅이죠? 이 땅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도 조달해요. 얘가 자금 조달.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래서 건축 시공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공사한테 하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아요. 그래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 맡겨요. 사업 시행을 해요. 시공이나 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법을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시공사, 시행사 이런 것들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가 건물을 짓는, 그리고 얘가 분양이라든가 분양 사업 같은 걸 하는 시행사가 되겠죠. 사업 시행을 얘가 하는 거예요. 직접 시행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을 맡겨요. 그래서 나오는 이익 있죠. 이익은 다 가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익 간단 말은 먼저 시공사한테는 공사비 줘야 되겠죠. 들어온 수익 가지고. 그리고 시행사한테는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권한테 돈 빌렸으면 원금이자 갚아야죠. 금융권한테 원금이자 갚고 시공사한테 공사비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또 주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각종 세금을 내야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여기다 자기 땅에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모조리 갖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다 한다라고 해요. 물론 직접 뭐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맡기는 거지만 그래도 토지 소유자가 모두 다 하는 것. 이게 뭐다? 자체 개발 사업. 장점,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그런데 단점, 위험이 집중될 수 있어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기보다는 의미가 뭔지 파악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라면 두 번째는 지주 공동 사업으로 건너갈게요.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인데요. 이 지주 공동 사업의 경우에 첫 번째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공사비를 대물 변제하는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자가 붙는 게 이렇게 공사비자가 붙죠? 공사비자 붙는 거 두 가지는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일단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업자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개발업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주 공동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는 것. 그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는 것.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경우에 입각해서 모두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장점은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집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고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지주 공동사업.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따질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토지 소유자를 뭐로 이해하시라? 토지 소유자를 시행사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개발업자를 시공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고 여러분 시공사는 여러분이 무슨 다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무슨 건설 있잖아요. 현대건설이니 이런 거. 그런 데가 다 시공사예요. 시공사. 에? GS건설이나 이런 것들. 포스코건설 다. 삼성물산도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사업주들이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을 하고 시공사는 바로 이제 개발업자가 시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 이 사람의 땅에 시공사인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요. 자기 돈 갖고 건축 시공을 해요.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그리고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익은 공유하는 거다. 이익은 이 둘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자기 돈 갖고 건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공사비를 지급할 거냐? 이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100억이래요. 근데 건축비도 100억이래. 그럼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절반만큼 얘만큼을 얘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그죠? 공사비 쪽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뭐 비율을 따라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사비를 건물로 주는 거예요. 대물로 변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비를 건물로 대물 변제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분양을 해. 이걸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분양 수익금으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으로서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산. 뭔 얘기인지 알겠다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업 위탁형으로 갈게요. 세 번째 번호는 3번 이렇게요. 지주공동사업의 계속입니다.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사업 위탁형 해도 되고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맡기는 쪽 입장에서는 위탁인데 맡는 쪽 입장에서는 수탁이에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말해도 돼요.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그럼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은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주 공동사업이니까 개발업자가 나와야 돼요. 개발업자가 나와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그리고 이 땅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담보금융이네, 그죠? 담보금융 혹은 저당금융, 얘가 자금 조달해요. 자금 조달하면 이 돈 가지고 얘가 이제 건축 시공과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얘한테 개발을 위탁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개발 위탁. 그런데 개발을 위탁할 때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아니, 토지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이 돈 가지고 건축 시공 그리고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 시공과 사업 시행을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그대로 얘한테 가요. 이렇게. 이익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얘가 건물을 이렇게 졌고 거기에서 사업 시행까지 해서 들어온 수익금 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뭘 받느냐? 그것을 대행해 준 수수료 받아요.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탁 수수료 수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탁자 붙는 거는 무조건 수수료다 잊지 마세요. 탁자 붙는 건 수수료예요. 그럼 수수료 얘는 받는다는 말은 이익은 공유가 아니라 한쪽으로 가요.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 가고 얘는 수수료 받는다.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 간다. 그리고 얘는 수수료 받는다.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위탁 방식. 이것과 자주 비교되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번호가 4번이에요. 아니 3번이에요. 참. 그 가로 3번이 아니고 큰 3번이에요. 이 말은 얘는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구분해야 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뭔데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이런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라면 개발업자가 나올 텐데 토지 신탁 방식은 개발업자 대신에 신탁회사가 등장해요. 신탁회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네, 계약을 맺고 개발을 위탁을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개발을 위탁하는데 형식적이긴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돼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신탁회사에게로 이전된다. 넘어가요. 신탁회사에게로 넘어가고 얘는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신탁 수익증권이란 걸 받아요. 신탁 수익증권이란 걸 받아요. 신탁 수익증권을 받게 돼요. 얘는 신탁 회사에 소유권 넘기고요. 신탁 수익증권 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얘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신탁법에서 위탁자라고 불러요. 얘는 수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여러분이 용어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럼 토지 소유. 그리고 얘가 자금 조달해요. 개인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 빌리기는 쉽지 않은데 신탁회사는 거래한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해요. 그래서 얘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괜찮은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 시공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고 이제 시행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죠. 사업 시행을 해요. 그래서 시공, 시행. 자, 그리고 나서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신탁 수익 증권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신탁법에서 그 이익을 받는 자를 신탁법에서 명칭을 따로 부르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위탁자에게 돌아간다도 틀리진 않겠는데 정확하게 수익자라고 해요.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불러요. 그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수익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이제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받아요? 예, 신탁 수수료를 수취해요. 신탁 수수료를 수취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 간다. 얘는 수수료 수취한다. 신탁 수수료 소유권 이전 된다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소유권 가지고 개발해서 그럼 간혹가다 질문하시기를 나중에 소유권 돌아오나요? 분양형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임대형 같은 경우는 사업할 때 임대형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돌아와요. 그래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탁자 붙었으니까 탁자 붙은 것은 수수료 받는다. 위탁은 위탁 수수료. 위탁은 위탁 수수료. 신탁은 신탁 수수료. 구분하세요? 또 위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신탁은 소유권 이전된다.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된다. 다만 얘는 토지 소유자 대신에 수익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이란 게 있어요. 컨소시엄 방식은 뭐냐면 지주공동사업에 아까 공사비 대물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의 원리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하면은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와서 제가 컨소시엄 방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컨소시엄 방식이에요. 컨소시엄 방식은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주 공동사업처럼 개발업자가 나오는데 개발업자 자리를 누가 하느냐? 컨소시엄 회사가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건설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3개 회사가 한다든가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별도로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의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를 마치 얘가 시행사, 우리가 지주 공동사업처럼 얘가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 이렇게요. 그리고 컨소시엄 회사가 자금 조달하고 건축 시공을 해요. 이렇게 건축 시공 얘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업 시행은 얘가 하는 거예요. 이익은 함께 나누는 거죠. 대개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컨소시엄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주 공동사업과 원리가 똑같죠. 그러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일단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니까 사업의 안정성 확보, 상호 기술 보완 이런 건 장점이죠. 단점은 서로 책임의 편상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요건 단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의 의미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이야기해봤고 127로 갈까요? 경제 기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기반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 기반 이론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세 가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8쪽 경제 기반 이론인데요. 경제 기반 이론. 자,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경제 기반 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경제 기반 이론이 뜻하는 바, 이게 뭔지, 자,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기반 이론이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A란 지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A 지역의 주력 산업, A 지역의 주된 산업입니다. 그거를 X산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반 산업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을 비기반 산업 그래요. 그런데 기반 산업이 사실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의 기반 산업이 2개 또는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반 산업에 대한 판별은 전국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여하튼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판별하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면 기반 산업에 투자를 해요. 다시요. 기반 산업에 투자해요. 그러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동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이에요. 순서가 기반이 먼저입니다. 기반이 투자하면 기반이 성장해요. 비기반의 성장을 함께 가져와요. 그래 지역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이게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그런데 경제 기반 이론에서 그럼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하느냐? 기반 산업 판별 지표. 그게 뭐냐 하면 입지 개수입니다. 입지 개수. 기반 산업 판별 지표.
그게 입지계수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반산업 판별 지표가 입지계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산업 판별 지표입니다. 입지계수가 바로 기반산업 판별 지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LQ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요. LQ로 표시합니다. 기반산업 판별 지표는 LQ다. 그런데 이 기반산업 판별 지표인 LQ 값은 다시요. 기반산업 판별 지표인 LQ 값은 분수분의 분수입니다. 분수분의 분수예요.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냅니다.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는데 이 분수분의 분수에서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분자에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우리는 더 중요한 값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싶은 거 A지역 알고 싶거든요. A지역을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전국과 비교해요. 그래서 분자에는 알고자 하는 걸 쓰고 분모는 비교하는 걸 쓰는데 여기다가 알고자 하는 A지역을 씁니다. A지역을 여기다 쓴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는 분모는 전국을 쓴다. 분모는 전국입니다. 다시 분자에는 여기다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쓰고 분모는 그것과 비교하는 값을 쓴다. 분자는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쓰고 분모는 그것과 비교하는 것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분자에 알고자 하는 값 어떤 건데요?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 알고 싶은 거 X산업. X산업 알고 싶어요. 여기다 X산업을 씁니다. X산업 알고 싶거든요. X산업이 기반산업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뭐하고 비교한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요. 전체 산업과. 전체 산업을 분모에 써요. 전국도 그래요. 전국의 X산업 분자에 쓰고 전국의 전체 산업 분모에 쓴다. 전국의 X산업은 분자에 쓰고 전국의 X산업 하여튼 X산업 분자에 쓰는 거예요. 전국이든 A지역이든 A지역 X산업, 전국의 X산업. 그렇게 X산업을 비교하는데 어디와 비교한다? 전국과 비교한다. 그러면 A지역을 대구라고 합시다. 대구. 지역경제학 교과서에서 대구가 잘 나오거든요. 대구. 그리고 섬유. 대구 섬유. 그러면 대구의 섬유산업은 대구 지역 전체 산업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합시다. 10%라고 가정합시다. 전국의 전체 산업에서 섬유산업 차지하는 비중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5%, 여기는 10%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뭘 비교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것들. 여기에 들어갈 것들. 뭐를 써주면 되느냐? 이 자리에 써줄 것은 고용자 수를 써도 돼요. 아니면 생산액을 써줘도 돼요. 고용자 수를 쓰면 단위가 뭐로 되겠어요? 명으로 나오겠죠. 생산액으로는 단위가 원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분자 분모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지워버리면 약분하면 숫자만 남겠죠. 그럼 분수는 분자와 분모를 비교할 때 크기 비교는 뭐와 비교한다 그랬죠? 1과 비교한다 그랬죠.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 말은 A지역의 섬유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이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보다 크다. 대구의 섬유산업의 비중은 10%고 전국의 섬유산업의 비중은 5%면 5분의 10으로서 2가 나올 거다. 이러면 대구 지역은 섬유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의 섬유가 기반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반산업을 경제기반산업, 여기다 경제자 집어서 경제기반산업 혹은 수출기반산업, 수출자 집어넣어서 수출기반산업 그래도 돼요. 이 값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요러면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기반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수출자를 집어넣을 때 수출 비기반 산업이 아니라 비수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이다. 그러면 전국 평균 수준과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된다. 그냥 자립산업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기반산업인 것과 아닌 것을 판별할 때는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의미가 뭔데요? 기반산업 판별지표. 기반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반산업 판별지표. 그랬더니 대구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질문 이렇게 방에 올리셨어요. 어떤 거냐면 대구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미 대구의 섬유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대구의 섬유는 중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전국, 우리나라. 중국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의 섬유산업과 대구 전체의 섬유산업의 비중을 비교해서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기반산업 맞아요. 여전히 대구의 섬유산업은 기반산업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만약에 대구에 또 다른 거,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도 만약에 일보다 크다면 기반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개 지역의 기반산업은 2개 혹은 3개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반산업에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역 전체는 몇 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까? 이걸 판단하는 지표. 그게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 기반 승수요. 우리 여러분 잠깐만 격가지로 갔다가 올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제가 마스크 때문에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이야기했었냐면 승수. 기억나세요? 네, 승수법 얘기했었잖아요. 어림셈법에서. 우리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승수법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승수가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승수는 이런 겁니다. y는 equal ex.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변수 앞에 있는 2가 개수이기도 하지만 x 값이 10이면 y 값은 20이 됩니다. 몇 배? y는 x의 2배.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게 승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한 해를 갖고 따지는 거니까 어림셈법은 한 해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처분소득은 따지지 않고 한 해 것만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운영소득 중 한 해 것만, 언제나 한 해 것만 고려. 첫 해 것만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해 것만 따졌을 때 투자액과 소득액 중에서 당연히 투자액이 더 크지.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나오고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나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대요? 따라서 큰 거 투자액을 여기다 썼고 그때. 그리고 이쪽엔 소득액 혹은 수익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승수 이렇게. 그래서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게 승수였죠. 이렇게. 그리고 승수는 언제나 여기는 수익 혹은 소득액의 명칭을 따라갔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총, 또 총, 순, 전, 후가 들어갔었죠. 총 하나니까 총으로 그냥 하나만 딱 이렇게 쓴다면 총순전후였죠. 그래서 갖다 붙이면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흐름 승수, 세후현금 흐름 승수 이렇게 갖다 붙였죠. 그때 총수는 투자액이 총투자액이었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이었고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러면 이 승수 그대로 여기는 경제 기반 승수. 몇 배냐? 몇 배만큼 증가하느냐? 즉 여기 지역 전체는 기반 산업의 몇 배만큼 증가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몇 배? 만약에 5면 5배, 500명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 게 뭐다? 경제 기반 승수죠. 그렇다면 여기는 기반 산업 고용 증가라 쓰는 거예요.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고용으로 친다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 곱하기 승수, 여기다 승수, 경제 기반 승수 이렇게 곱해주면 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 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제 기반 승수배만큼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 줄여서 기반 승수인데 기반 산업 고용 증가에 만약에 오면 여기에 100명을 고용했다고 치면 여기가 오면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100명일 때 오면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에 4면 4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이런 승수는 제가 승수를 나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분의 예. 그래서 승수는 각종 승수는 투자론에서 분모의 소득액을 쓰고 분자의 투자액을 써서 나열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총일 때는 여기다가 총 소득 승수 그러면 여기 소득액은 총 소득이고 총소득분의 총 투자액 이렇게 했었던 거죠. 순 영업소득 승수는 순소득 승수고 여기는 순영업소득을 쓰고 총 투자액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승수 똑같이 여기도 경제 기반 승수를 한번 써보자 그 말이에요. 경제 기반 승수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분의 뭐겠냐는 거지. 예분의 예지. 그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분의 그리고 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 이런 식으로 경제 기반 승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기반 승수는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경제 기반 승수 값이 얼마냐 요게 딱 봐서 경제 기반 승수가 정해지면 그럼 기반 산업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론 이후에 들어가면 승수 값을 계산하는 법들도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가면 얘기하는데 진짜 간단해요.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구해졌다고 쳐요. 5라고 쳐요.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5라고 쳐요. 그러면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키면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승수가 5니까 보자마자 승수가 5란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럼 100명인데 5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수가 보자마자 4란 거 알면 4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 그러면 경제 기반 이론의 뜻은 기반 산업에 투자하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그다음 두 번째 입지계수는 뭐냐?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로서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낸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기반 산업을 수출 기반 산업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비기반 산업을 비수출 기반 산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의 몇 배만큼 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승수값이 경제 기반 승수다.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를 알기만 하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기반 산업에 500명 고용 증가했어요. 승수값이 5예요. 그럼 500명. 4면 400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그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승수값이 경제 기반 승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기반 산업의 개념, 경제 기반 이론의 경제 기반 이론의 개념, 그다음에 입지계수, 경제 기반 승수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입지계수 계산하는 것도 거기 있어요. 분수분의 분수예요.
그 분수분해 분수 계산하는 거 잘 못하셔도 나중에 요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제가. 계산 것에 대해서 일부러 하나의 사례로 넣어봤거든요.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1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그 기출문제에 여러분이 놓고 분수분해 분수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잘 못하겠다 그러면 놔두세요. 제가 분수분해 분수 계산하는 법도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계산법 너무 서둘지 마시고 계산이나 그런 거 절대 서둘지 마세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차근차근 기초 개념만 잘 닦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론 강좌 본격적으로 1월달 들어가면 제가 이제 암기할 것도 자료도 나갈 거예요. 그 암기 자료 같은 경우 그때 복습 자료 같은 게 나갈 거니까 또 보시고 그다음에 또 심화 때는 요거 하세요. 그러면 노트처럼 활용하셔서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에 가면 5월달 6월달부터는 기출 문제를 가지면서 이런 것도 다 풀어요. 풀면서 그런 내용 연습하시고 7, 8월달에 가면 또 잊어버렸던 문제를 다시 또 반복하면서 풀고 이렇게 갑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너무 앞서가시다 보면 오히려 이 많은 것들 언제 하나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듣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또 들어놓으시고 많이 들어놓으셔야 그 다음에는 편해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개발 부분입니다. 부동산 개발. 그 다음 129로 가시면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쉬었다가 부동산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